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브레인에서 진행한 벤틸레이터 컴피티션에서 3 등을 달성을 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큐 님과 그다음에 오늘 지금 발표를 맡은 저 와이낫, 그다음에 그랜드 마스터이신 상우 님, 이렇게 3 명이서 같이 컴피티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오버뷰와 모델 이 두 파트를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이큐 님께서 그 나머지 파트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이랑 멀티태스크 로스가 저희한테 가장 큰 부스트를 안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버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등 한 줄 알았습니다. 네. 1등 한 줄 알았었는데요. 이 바로 다음 날, 네, 앰브로스 이분이 치고 올라와셔서 네 2 등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 등이 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엄청난 스코어로 이제 엄청난 스코어죠. 0.04 보다 저희보다 높은 이 엄청난 스코어로 치고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보고 안 본 척 되게 이제 열심히 했지만 1 등까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네 저희 결국에는 네 인더머니 했습니다. 네 해서 이 솔루션을 제 이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컴피티션이 어떤 컴피티션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컴피티션 자체는 이제 리서치 컴피티션이라서 상당히 그 프로블럼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블럼에 대한 정의를 좀 되게 잘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이 코비드-19 때문에 되게 기승이 정말 많이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뉴스를 캡처를 했을 때는 5,800 명이었는데 오늘 7,000 명도 넘은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도 막 1,000명 돌파다, 정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비드-19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파악을 해 봤을 때 주로 이제 폐 질환을 많이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를 저희가 상상을 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폐 질환 같은 경우는 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 온몸 곳곳에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해 주잖아요. 또 불필요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뱉어 주고요. 따라서 요 폐 질환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이런 호흡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산소호흡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소호흡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 두 파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소호흡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당연히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무런 뭐 도구 없이 바로 산소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요 인공호흡기입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 인공호흡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크게 이제 인공호흡기로 두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자가 공기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이제 뭔가 숨을 들이키고 싶은 그런 들숨의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뭔가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공기를 환자의 몸에 넣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이제 뭔가 숨을 뱉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날숨의 경우죠. 날숨의 경우일 때도 인공호흡기를 뭔가 적당히 조절을 해서 공기를 환자한테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정의를 해 보면은 환자가 이제 들숨을 하고 싶을 때 인공호흡기를 조절을 해서 공기를 환자의 폐에 주입을 해 주면 되고요. 환자가 만약에 날숨을 하고 싶을 때 인공호흡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공기를 환자의 폐에서부터 제거를 하면 됩니다. 즉 들숨이 환자가 이제 들숨을 하려고 할 때, 즉 들숨이 필요할 때 공기를 넣어서 폐의 압력을 높여야 되고요. 반대로 환자가 날숨을 하려고 할 때 공기를 빼서 폐의 압력을 낮춰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폐 압력을 높이고 낮추는 이 모든 과정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인공호흡기를 조절을 해서 합니다. 즉 인공호흡기를 조절을 해서 폐의 압력을 높이거나
폐의 압력을 낮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이 쉬운 과정에서 도대체 이제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그 챌린지는 바로 요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는 과정인데요. 이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는 과정이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그냥 버튼 위에 누르고 아래 누르면은 폐의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정말 이제 복잡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에 여기가 많이 어려워서 저희 캐글러한테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는 이 과정을 좀 잘 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PID 컨트롤러라는 녀석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 이제 장치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뭐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장치에 대한 설명 자체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샤워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샤워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목표 온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물을 이렇게 틀어서 막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기도 하고, 이런 목표 온도가 있잖아요. 그 목표 온도가 만약에 이제 30 도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초기에 물을 틀자마자는 초기의 물의 온도는 이제 18 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차갑잖아요. 뜨거운 물은 그 이후에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18 도로 막 이렇게 손 이렇게 올려 놓고 '물 온도 괜찮나?' 이렇게 맞춰 보다가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손잡이를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물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너무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지게 손잡이를 돌려 버려 가지고 다시 약간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서 물의 온도를 좀 차갑게 맞춰 줍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는 뜨거운데 그래도 22 도라서 아직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더 뜨겁게 바꿔 가지고 37 도로 바꿔 줍니다.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미세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최적의 온도 30 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30 도를 완벽하게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2 도, 30.1 도, 적당하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괜찮은 온도까지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목표 온도와 온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은 이렇게 18 도, 42 도, 22 도, 37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 진폭이 작아지면서 저희의 목표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저희가 목표 온도를 가고 싶은데 목표 온도 앞의 과정들이 일단 먼저 너무나도 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30 도로 가고 싶은데 이 초기 과정에서 한 시간을 10 초에서 15초 정도 잡아먹죠, 저희가 샤워할 때는요. 따라서 이 챌린지를 저희 대외 데이터셋의 변화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요. 저희는 어떤 타겟 압력이 존재합니다. 의사가 지금 압력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압력 상태를 높여야겠어." 해서 뭔가 "압력을 높여 주세요." 하면서 타겟 압력을 입력을 하면은 저희의 그 인공호흡기는 그 타겟 압력까지 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앞에 봤던 이 PID 컨트롤러 과정 때문에 타겟 압력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이제 엄청 길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샤워물 조절은 이게 되게 쉽지만 실제로 PID 컨트롤러에는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되게 코스트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챌린지가 있어서 기존의 PID 방식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이 구글 브레인 연구진은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기존의 PID 방식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모델 기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두 가지 한계점들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캐글러들한테 이거 한번 해결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런 문제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브레인 측이 원하는 것은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인데요. 먼저 왼쪽 보시면은 여기 목표 압력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PID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 압력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의사가 명령 내린 시점부터 목표 압력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죠. 하지만 모델 기반의 방법이라면은 바로 어떤 그러니까 공기를 탁 줬을 때 바로 그 압력을 바로 그냥 맞춰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어떤 의도한 대로 바로 압력을 이렇게 조절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이 모델 베이스 컨트롤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모델 베이스 컨트롤러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셋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구글 브레인 측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이렇게 인공패를 어떻게 빌렸습니다. 뭐 이걸 오픈 소스화 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패를 대여를 해서 어떤 인공호흡기에 이 인공패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일단은 PID 컨트롤러로 그 폐 압력을 조절을 하면서 특정 인풋일 때 특정 아웃풋은 이래 이런 식으로 일단은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전 과정이 요 페이퍼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페이퍼를 대회가 끝나고 알았는데요. 사실 대회 전에 저희가 리서치를 더 해서 파악을 했어야 했지만 당시에 모델 성능 올리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요 리스 대 대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요 페이퍼를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대회 끝나고 뭔가 '아차.' 싶었었죠. 그래서 대회 페이퍼를 보시면은 타겟 프레셔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런 디테일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또 PID 컨트롤러를 아까 제어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제어한 그 결과까지 이렇게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실 RC 상태별로 P 값은 못 쓰고 I 값은 못 썼고 D 값은 못 썼고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이 페이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리더보드를 봤는데 요 리더보드 상의 점수의 갭이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모델링으로 어떻게 0.07을 달성을 했으며 어떻게 0.05를 달성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 시크릿 매직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는 결국에는 찾지는 못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요 페이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은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됐으니까 계속 이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대회 자체의 목표가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기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폐 압력을 저희가 이제 PID 컨트롤러로 수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희의 모델의 목표는 특정 공기가 존재할 때 바로 폐 압력을 그냥 예측해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 폐라는 이 물체 기능 몸의 이제 일부를 풍선으로 비유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선에 공기의 입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풍선이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그러면은 요 공기의 입력에 따른 풍선의 폐 압력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렇게 한 공기의 한 압력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공기의 입력 대비 폐 압력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이 이 대회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한 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진 풍선에 한 번 더 공기를 넣고 이렇게 또 커진 풍선에 한 번 더 공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중요한 게 요 시간에 따른 공기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폐 압력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공기의 입력에 의해서 폐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풍선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간 폐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쪼끔 이상하네요. 어쨌든 풍선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러면은 공기가 풍선에서부터 계속 쪼금씩 새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폐 압력이 이렇게 꾸준히 줄어드는 요런 과정들도 이 데이터셋에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과정이 이제 풍선 자체가 구멍이 없어서 공기를 넣은 만큼 풍선 자체가 커지는 이 과정을 흡기 과정이라고 하고 이제 피처로는 U-out 이라는 피처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줘서 U-out이 0일 때 흡기를 이제 정의를 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톡 해 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제 배기 과정이라고 해서 요 유와 피처가 1일 때로 "지금이 배기 과정이야."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의 이제 컴피티션 그 데이터셋 폼으로 정의를 해 보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시간에 따른 공기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폐의 압력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면요. 공기의 입력 일단 먼저 타임 시리즈 T0 부터 T79 까지 주어져 있고요. 각 타임 스텝별로 공기의 입력과
그다음에 이 타임 스텝이 지금 흡기 과정인지 배기 과정인지 표시해지는 U out.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공기가 주어졌을 때 요 폐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요 프레셔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특정 구간까지는 흡기 과정, 특정 구간 이후로부터는 배기 과정입니다.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요 대회에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폐 압력이긴 한데요. 폐 전체 압력이 아니라 흡기 과정에서 폐의 압력만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데이터셋을 오픈을 해 보면은 배기 과정에서의 폐 압력은 거의 다 어느 정도 특정 수준으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넣었을 때 폐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 그 흡기 과정만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에게 주어졌던 컴피티션 정보는요. 타임 스택과 유인 프레셔 정보 외에 그 폐 자체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지금같이 만약에 폐가 모든 게 다 동일해 버리면요. 특정 공기 입력 대비 폐 압력 변화가 다 동일해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의 폐만 대응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컴피티션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폐를 다 이렇게 모사하고 싶어 가지고 폐의 이제 상태를 정의해 줄 수 있는 요 두 가지 변수를 정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수는 C, 두 번째 변수는 이제 R로 C 같은 경우는 폐 자체의 용량, 다시 풍선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은 풍선 자체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즉 풍선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 크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큰 경우와 입구가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와 똑같은 공기가 주어져도 공기를 이제 쪼끔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요 두 가지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서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같은 양의 공기를 넣었을 때 C가 큰 경우에는 폐 자체가 되게 많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공기 넣은 만큼 폐가 커집니다. 반면에 C가 작은 경우에는 공기를 넣어도 폐 크기 자체가 풍선 크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크기에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R 같은 경우는 입구가 되게 그 좁은 경우, R이 50일 때가 이제 입구가 좁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R이 원래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입구가 좁을 때 저항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R이 50일 때가 입구가 좁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좁은 경우에는 공기를 넣어 줘도 공기가 잘 풍선 내부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에 이제 R이 작은 경우, 즉 입구가 매우 큰 경우는 공기를 넣은 만큼 바로바로 그게 풍선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5인 케이스와 C가 50인 케이스가 풍선이 제일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셋에는 요 RC의 조합으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진 데이터 자체, 앞에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해 보자면요. 도메인 자체는 이제 타임 시리즈 도메인이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이고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은 폐 내부 압력입니다. 그다음에 인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U-in, 공기의 입력이죠. 두 번째로 U-out, 특정 타임 스텝이 흡기인지 배기인지 표시해 주는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타임 스텝, 그 이제 스케일 정보고요. 그다음에 C 밸류, 폐의 이제 최대 용량이 50 이냐 10 이냐, 뭐 R 밸류, 폐 입구에 대한 레지스탕스, 즉 입구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몇 개를 찍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컬럼 정보가 제가 다 설명드렸던 그 컬럼 정보입니다. 그래서 U in, U out, 뭐 타임 스텝, R, C가 주어져 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것은 요 프레셔고, 그다음에 타임 스텝이 몇 개냐 하면은 80개, 80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브리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폐에 딸려 있는 고유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브리스 아이디로 그룹 바이 하게 되면은 각 폐별로 요 타임 시리즈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디 컬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로우 자체에 할당된 로우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셋을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 R 밸류와 C 밸류가 요 데이터셋의 이제 키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RC 밸류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패를 이번엔 풍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패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공기가 이렇게 입구에서 주어져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공 이 폐 입구가 이제 R이죠. 그래서 폐 입구가 그 작으면 레지스탕스가 클 테니까 폐 입구가 작은 뭐 크기와 관련된 게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폐의 용량, 폐가 커질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의미하는 게 요 C밸류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압력이 어디서 측정되냐, 즉 압력 센서가 어디에 달려 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 유인이 들어오는 요 입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R과 C가 이제 각각의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왼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R이 큰 경우죠. 즉 레지스탕스가 큰 경우니까 폐의 입구 크기가 작은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똑같은 100 만큼의 공기가 들어와도 폐 입구가 작으니까 공기가 폐 내부로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폐 입구에 아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압력을 측정을 해 보면은 압력이 되게 이제 크게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R이 작은 경우인데요. R이 작은 경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R이 작은 경우에는 입구가 되게 이제 큰 경우죠. 따라서 공기가 폐 내부로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입구에는 폐 입구에는 공기가 별로 없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작게 측정됩니다. 이젠 C 밸류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요. C가 이제 작은 경우인데요. C가 작은 경우, 즉 폐의 최대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특정 공기를 넣었을 때 폐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다 커지지 못하고 그 나머지 공기는 폐 입구 쪽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 입구 쪽에 되게 많은 공기 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크게 측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가 큰 경우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C가 큰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만큼 폐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폐 입구에는 아주 적은 공기 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압력이 아마 낮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개수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총 75,000 개의 그 시리즈 데이터를 저에게 시퀀스 데이터를 저에게 줬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로우 개수는 75,000 곱하기 아마 80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 80 스텝을 하나의 타임 시리즈로 봐야 되니까 저희에게 가진 데이터는 75,000 개,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50,000 개였습니다. 그다음에 측정한 매트릭 같은 경우는 그 mean absolute error를 사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노이즈의 이제 페널라이즈를 좀 덜하는 방향의 그런 매트릭을 정의를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대회가 설계된 이후부터 그 데이터셋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셋으로 어떤 모델링을 했는지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크게 주요하게 보셔야 될 그 설명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로 이제 모델 초기화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초기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컴피티션 이전에는 저는 이제 '모델 초기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화 방법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다 특정 성능까지는 올라갔고, 거의 약간 노이즈 수준으로 초기화에 의한 성능 변화가 거의 노이즈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초기화가 정말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이 컴피티션 이전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컴피티션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은 그 퍼블릭 노트북을 제 개인 로컬에 다시 재구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노트북 같은 경우가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파이토치로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 구현 초반에는 나머지 모든 세팅이 다 동일해도 파이토치의 모델이 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텐서플로우보다 파이토치가 낫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둘 사이의 차이를 계속 파보려다가 이제 어떤 캐글러가 디스커션 쪽에 그 모델 이니셜리제이션 방법이 큰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디스커션 글을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이니셜리제이션 방법의 차이를 한번 싹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토치의 이니셜리제이션 방법을 텐서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바꿔 줬거든요. 텐서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바꿔 줬더니 그때서야 이제
제 파이토치 노트북이 퍼블릭 노트북만큼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되어서 파이토치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로 제가 설계한 그 모델 자체를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이렇게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존재할 때, 그래서 인풋 시퀀스가 이제 그 모델에 들어오는 입력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배치 퍼스트인 경우를 상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배치 디멘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퀀스 랭스 디멘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각 워드의 피처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디멘전 같은 경우는 뒤에 이큐 님이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풋 시퀀스가 존재할 때 저희는 먼저 다음과 같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인풋 시퀀스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그거를 채널 와이즈하게 콘캣을 하고 LS템을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예측을 하였다라고 먼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파트별로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컨볼루션 1D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분은 이미 알 수도 있을 테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이렇게 인풋 시퀀스가 오른쪽과 같이 오른쪽 흰색 바탕에 그림과 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특정 1D 커널만큼 이렇게 쭉 서치를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워드까지 만났을 때 이런 어떤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피처 벡터와 이렇게 나온 이제 피처 벡터가 커널 사이즈가 2일 때의 피처 벡터가 될 것이고요. 이 마찬가지의 과정을 커널 사이즈가 3인 컴브 1D를 저희가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3인 컴브 1D의 쭉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4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컴브 1D를 쭉 태우게 되면은 어떤 인풋 시퀀스랑 같은 쉐입을 갖는 그 총 3 개의 추가적인 컨볼루션 그 피처 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컴보 1D를 넣어 주게 된 이유는요.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로컬리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그 로컬리티를 강조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커널 사이즈가 2인 경우부터 3인 경우, 4인 경우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거를 채널 와이즈로 컨캣을 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널 와이즈로 컨캣을 해 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점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4 개로 하면은 4 개에서 하나의 피처 맵을 뽑으면은 결론적으로 패딩을 해 주지 않으면은 이 인풋 쉐입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랭스는 제가 지금 다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시퀀스 랭스가 다르니까 저도 그거를 맞춰 주기 위해서 이런 패딩 과정을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근데 패딩을 해줄 때 단순하게 0 으로 패딩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피처 맵 자체의 그 밸류 자체를 훼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리플리케이트 방식으로 패딩 모드를 설정을 해 줘서 패딩을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앞에 밸류에서 뭐 제로 패딩 원래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맨 앞에 밸류 값을 그대로 복사한 그 시퀀스 그 워드를 2 개를 이렇게 앞에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사소한 디테일, 이런 패딩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미쉬 액티베이션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선형성을 부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리티를 파악을 하는데, 파악하면서도 혹시 비선형적인 패턴이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봐 주면 좋겠어."라는 것을 이제 의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미쉬 액티베이션을 넣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콘캣된 피처맵 같은 경우는 채널 와이즈로 콘캣됐기 때문에 4n의 쉐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요 4n의 이 피처맵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LS템을 이렇게 쭉 4 개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총 4 가지 스택을 가진 LS템을 태웠고, 어 여기에 이제 바이디렉션이 true로 되어 있고 드랍아웃을 0.1로 이렇게 세팅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각 워드별로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모델링 파트를 설명드렸고, 그다음부터는 이어서 이큐 님께서 피처맵 이후부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회 오버뷰와 이제 모델링 부분에 이어서 피처, 어규멘테이션 그리고 로스 부분을 발표하게 될 정익형입니다.
모델링 부분에 이어서 이제 피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 부분은 앞서 와임나 님이 설명해 주신 기존에 제공된 피처들과 이제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얻기 힘들 만한 피처들을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RC 값을 제외한 기본 피처들, 즉 타임 스텝, 유인, 유아웃 피처는 제공된 값을 뉴머릭하게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R은 이제 5, 20, 50, C는 10, 20, 50에 해당하는 이제 고유한 값만을 가진 카테고리 피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각각 특정한 3개의 값을 1, 2, 3에 매핑하여 카테고리 피처로 사용을 했지만 최종 선택된 모델은 원핫 인코딩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R과 C 인코딩 방법을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변경한 이유는 이후에 설명드릴 어규멘테이션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규멘테이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모델은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제공된 피처들 이외에 4개의 엔지니어링된 피처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유인, 유인민, 유인디프, 타임디프, 인헬리드 에어입니다. 먼저 유인민 피처는 같은 브레스 아이디에 대해서 유인의 최소값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대회는 이제 시뮬레이션 대회로 첫 번째 프레셔 값을 알 수 있다면 그 다음 프레셔도 더욱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제 첫 번째 프레셔를 예측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때 트레인셋에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초기 퍼스트 프레셔와 이제 유인 피처의 최소값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피처를 추가해 줬고 해당 피처를 추가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피처는 이제 유인 디프 피처입니다. 해당 피처는 유인의 변화량에 대한 것인데요. 최종 목표가 인공폐의 압력에 대한 예측이었고 이러한 압력을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에 유입된 공기량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피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타임 디프 피처는 이전 타임 스텝과의 차이 값으로 현재 측정한 시점의 시간에서 이제 바로 직전의 시간을 뺀 값으로 이제 측정한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실험이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후에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해당 피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 준 피처는 이제 인헬리드 에어라는 피처입니다. 해당 피처는 이제 유입된 시간과 관련된 타임 디프 피처와 이제 단위 시간당 공기의 유입량과 관련된 유인 피처를 서로 곱한 값으로 이전 측정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공기량의 유입이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피처입니다. 해당 피처도 이제 위에 유인 디프 피처와 마찬가지로 공기의 유입량이 압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피처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저희 팀이 최종적으로 성능을 높인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한 부분입니다. 또 케글 디스커션에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 또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마스킹, 셔플링, 믹스업 3가지입니다. 마스킹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이미지 분야에서 컷아웃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R 혹은 C 피처에 대해서만 정보를 일정 확률 마스킹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다른 피처에는 사용하지 않고 R과 C 피처에만 사용한 이유는 R과 C에 대한 값을 마스킹함으로써 조금 더 모델이 뉴메릭한 피처들, 즉 공기의 유입에 관하여 좀 더 제너럴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도 성능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보아서 모델이 저희 의도대로 잘 작동했던 방법이 됐습니다. 밑에 아래 예시 그림을 보시면 일정 확률 P, 저희는 0.2라는 확률을 사용했습니다. 0.2라는 확률에 따라 R 혹은 C가 각각 반반의 확률로 마스킹 되도록 구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셔플링입니다. 아래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셔플링하도록 어규멘테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윈도우 사이즈를 2, 4, 5 3개 중에 무작위로 랜덤하게 선택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셔플링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0부터 7까지 8개의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윈도우 사이즈가 2라면 0과 1을 먼저 셔플링하고 그다음에 2와 3을 그다음에 4, 5를 이런 식으로 윈도우 사이즈만큼 이동하면서 셔플링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윈도우 셔플링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시퀀스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퀀스는 지키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목적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믹스업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인하여 이제 저희 팀이 금메달권에서 이제 상금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또 이 방법이 다른 상위권 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팀 솔루션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방법을 믹스업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개의 피처들을 뽑아 믹스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뉴메리컬 피처들, 즉 R과 C를 제외한 모든 피처들은 단순히 더해서 나눠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래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 1, 2, 3, 4, 5와 이제 5, 4, 3, 2, 1 같이 생긴 두 개의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시퀀스를 반반씩 서로 에버리지해서 새로운 시퀀스 3333이라는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카테고리컬 피처 또한 위의 뉴머릭 피처랑 마찬가지로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해서 두 피처의 특징을 서로 반반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기존에는 RC 값을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카테고리 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지만 각 피처의 값을 섞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드 인코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아래 간단한 예시와 같이 R과 C의 두 피처에 대한 예시가 있을 때 이거 역시 두 개를 믹스업하여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주체 측 실험실에서 PID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한 PID 공식을 사용하면 R과 C 값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보다 상위권에 있는 두 팀 모두 해당 PID 공식을 사용해서 리더보드 상에서는 저희 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셨었고요. 상금권 팀 중에서는 이제 PID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델링을 사용한 팀은 저희 팀이 유일했고 이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캐글 커뮤니티에서 좋은 글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글들 중에 저희 팀의 이 믹스업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글이 있었는데요. 캐글 컴페티션 그랜드 마스터 유저인 크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의 믹스업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R과 C 값을 섞음으로써 R과 C에 좀 덜 의존적이게 되고 이에 따라 PID 방정식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믹스업 어그멘테이션의 효과는 이러한 의견과는 완전 정반대로 모델들이 피처들, 특히 R과 C를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R과 C를 더요. 이렇게 동일한 기법,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완전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서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로스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큰 성능의 향상을 불러왔던 방법으로 이제 은메달권에 있던 저희의 모델을 금메달권으로 올려주었던 방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로스는 이제 프레셔만 예측하는 단 하나의 로스만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대회는 이제 모든 시점에서 프레셔를 예측하는 대회로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초기 프레셔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스텝의 피처를 바탕으로 다음 프레셔를 더 잘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스에서 저희는 두 번째인 다음 프레셔를 더욱더 잘 예측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전 프레셔와의 차이를 예측하도록 하는 멀티헤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한 스텝 차이의 프레셔 디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네 스텝 차이의 diff를 같이 예측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diff1은 이제 시퀀스 0과 시퀀스 1의 프레셔의 차이인 것을 알 수 있고, difference 1은 이제 1과 2의 차이, 이런 식으로 한 스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diff2는 이제 시퀀스 0과 시퀀스 2의 차이, 1과 3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스텝 이전의 프레셔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스텝의 차이의 프레셔 diff를 예측하도록 구현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멀티헤드 효과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 해당 멀티헤드를 사용했을 때와 이제 멀티헤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측한 프레셔의 그 diff 값과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러스의 프레셔 diff 값을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MA 값이 맨 처음에는 0.3이었다가 이 멀티헤드를 사용했을 때 0.09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모델이 저희의 의도대로 이전 프레셔가 잘 주어졌을 때 다음 프레셔를 훨씬 더 잘 예측하도록 학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 더 잘 되도록 학습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앙상블 방법들과 기타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들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안 앙상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아웃풋에 노이즈가 끼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이상치에 영향을 받는 에버리지 앙상블 대신 여러 모델이 내놓는 결과값들 중에 중앙값을 채택하는 앙상블 방법을 선택했고, 실제로도 메디안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 개의 시드를 이용한 시드 앙상블 동안 시도를 해봤고, 아주 약간이지만 소폭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시도했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성공하지 못했던 앙상블 시도가 있어서 이것 또한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메디안 앙상블과 그리고 시드 앙상블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앙상블로 이제 전에 정확해진 프레셔 값이 다음 프레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시뮬레이션 대회이기 때문에 이전 스텝에서 조금 더 잘 예측된 프레셔를 앙상블 툴에서 좀 더 정확해진 프레셔를 다음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앙상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RNN 계열의 모델을 통한 스태킹 앙상블을 진행해 보았지만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급하게 시도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힘들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입니다. 해당 대회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아웃풋이 프레셔는 트레인셋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정해진 950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도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추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예측한 프레셔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근사시키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퍼블릭 LB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성능을 보인 모델을 이용해서 2번의 수도 라벨링을 사용해서 저희 모델 성능을 마지막으로 부스팅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과인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최종 결과는 저희는 0.0942라는 성적을 받았고요. 이로써 이제 최종적 저희의 모델링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당 대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해당 솔루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질문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에 올린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더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면은 쓸데없는 질문인데, 대회 끝나고서야 보셨다는 제너럴 문서를 좀 미리 봤었다면 1등 가능하셨을 것 같은지, 그거 안 보셔도 3등 했다는 거 진짜 대단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큐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은 팀원과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등 했을 거 1등 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솔로전 봤을 때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서. 네. 원호님 혹시 와이나님 저도 그 2등, 3등 팀이랑 그냥 그 PID 컨트롤러 이용한 그거 없으면은 아마 모델 자체의 스코어 차이가 진짜 많이 났잖아요. 네, 맞아요. 0.02 정도 났나? 엄청 많이 났었는데 한 퍼블릭 리더보드 상으로 10등에서 20등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보지 못한 건 일단 저희 잘못이지만 만약에 이제 봤었다고 하면은 뭐 약간 지금 스코어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물론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다음번에는 안 보셔도 3등을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시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셨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큐님 먼저. 네. 네. 일단 모델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팀은 이번에 퍼스트 프레셔, 첫 번째 이닛 프레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를 좀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고, 두 번째 저는 로스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약간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뭔지 먼저 정하고 거기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거기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큐님 의견이랑 거의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약간 아이디어의 시작이 일단은 유사 컴피티션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시계열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 이전에 뭐 다른 시계열 컴피티션들도 있었을 거고, 그 컴피티션에 일단은 디스커션이나 탑 리더보드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디스커션들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일단은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가닥을 잡다 보면은 뭔가 여기서 더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 컴피티션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데이터셋은 뭔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약간 이거는 좀 다르게 적용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팀이랑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팁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전 컴피티션 그거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팀업 디스커션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나오니까 혼자보다 이렇게 팀으로 디스커션하면서 참가를 하면은 네,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회 참여하면서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주셨는데. 역시 제 성능이 많이 올랐던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믹스업 어그멘테이션 그게 정말 완전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하고 로스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앙상블 방법도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 생각하면서 엄청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혹시 원호님이 추가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다 확실히 그냥 부스팅 해줬던 방법은 다 좋은 아이디어고, 네, 부스팅하지 않았으면은 좋지 못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좋았던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로스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잔차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잔차 예측하는 그거를 생각하게 되기 전까지의 약간 과정들이 약간 좀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냈다. 또 결과를 해 봤더니 성능마저도 진짜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강하게 느껴서 그 방법이 좀 많이 좋았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았던 아이디어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캐글에서 장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콜앱 프로 정도로는 현실적인 벽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큐님 먼저. 네. 사실 저도 이번에 글로벌 레지던시 하기 전에는 항상 콜앱 프로를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캐글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도 콜앱 프로도 좋은 성과를 보인 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더 좋지만 또 근데 대회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동의하고요. 약간 이제 캐글러 그랜드 마스터 분들 중에서 막 전혀 이런 사적 장비 안 쓰고 콜앱 프로만으로도 막 금메달 6 개, 7 개씩 따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충분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현업에서 백그라운드를 많이 이렇게 쌓고 오신 분이시기는 한데 약간 이게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콜앱 프로도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콜앱 프로도 충분히 캐글 그랜드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장비가 좋으면은 어느 정도 더 많은 실험과 더 많은 가설 검증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 보고 싶은 거를 진짜 원 없이 해볼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대회 같은 경우는 약간 장비빨이라고 해서 장비가 되게 중요한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가지고 막 학습하는 데이터들, 그런 컴피티션들, 대표적으로 캐글 랜드마크 컴피티션 같은 거 매년 열리는 거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상 콜앱 프로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컴피티션 바이 컴피티션이지만 장비의 벽도 있지만 내가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네, Q&A는 지금 라이브로는 이 정도 마치기로 하고, 혹시 또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나중에 또 질문이 생긴다고 하시면은 저희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질문들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잘 랩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라이브 챗으로 설문 링크도 공유 드렸는데요. 이 설문 링크를 통해서 설문을 참여해 주시고 그 설문을 완료하시면은 네, 설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오늘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그 발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로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그 실제로 지금 오늘 발표해주신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유가 안 되고 설문을 하신 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 많은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4분 동안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큐님과 와이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게 6시 퇴근 시간 전에 네, 이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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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이만 업스테이지 토크 19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저녁 보내세요.